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역사 한 수업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와 학습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여러분들 71쪽을 펼쳐주시고 학습지는 51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인드도 챙겨주세요. 나는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은 걸 얻어가고 뿐만 아니라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도 함께 가져가면서 오늘 수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오늘은 조선시대의 사회와 화폐경제라는 사회경제 중심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조선이 건국되고 그 다음에 세도정치라는 전반적인 정치적 흐름 중심으로 봐왔다면 이 정치적 흐름 시대 흐름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던 사회는 어떠했고 그 살아가던 사람들이 돈 거래는 어떻게 했는가, 그 사회와 경제 중심으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퀴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균역법을 시행한 왕을 묻고 있네요. 여러분들, 즉 왕의 업적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왕의 업적을 알고 있습니까? 묻고 있어요. 균역법이 뭐였나요? 여러분들, 균역법. 역은 뭐예요? 여러분들,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그 력 중에서도 군력이에요. 군대 가는 부담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한 게 뭐였다? 균역법이다.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2필을 내던 걸 1필로 줄여줬다라는 거죠. 그 왕을 누구다? 그 시행한 왕이 영조였다. 영조. 균역법을 시행한 왕은 영조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 번 더 꼬아서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균역법을 시행한 왕은 규장각을 설치했습니까? 이 왕은 규장을 설치했나요? 자, 균역법을 시행한 왕이 누구였죠, 여러분들? 영조였죠. 자, 그러면 여기 대입해서 넣어볼까요? 넣으면 영조는 규장각을 설치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규장각을 설치한 사람은 정조였습니다. 정조의 왕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규장각을 설치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시험에서도 이런 식으로 물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3번, 희빈 장씨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벌인 결과 장씨는 왕비로 책봉되었다. 왕비로 책봉되면서 장씨는 장희빈이라고 불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원자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세자다라고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세자, 즉 왕위를 이을 아들이다라고. 왕을 이을 아들, 즉 원자, 세자 비슷한 걸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정확한 의미는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원자는 세자하고 같은 말이다, 비슷한 말이다 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희빈 장씨의 아들이 세자로 책봉되었대요.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한 정치적인 사건, 다르게 말하면 이 희빈 장씨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과정 속에서 붕당 간의 갈등이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 부르냐면 환국이라고 불렀어. 환국. 정치적 국면이 급격하게 바뀌는 현상을 환국이라 했습니다. 그 환국 중에서도 경기가 어디? 기사환국입니다. 기사년에 발생한 환국이다라는 거. 그래서 기사환국의 결과 장씨는 왕비로 책봉되고 그 아들도 세자로 책봉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입니다. 참고로 기사왕국이 발생했을 당시에 왕은 누구였나요, 여러분들? 왕.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왕은 숙종이죠. 숙종 시기에 있었던 기사왕국의 결과 희빈 장씨는 장희빈으로 책봉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숙종에 또 다른 와이프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즉 세자로 책봉될 사람을 낳지 못한 거예요. 이 틈을 타서 남인 세력들은 이 장씨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러면 원래 와이프가 아닌 이 장씨를 지지하면서 숙종한테 말합니다. 전하, 그 아들 못 낳는 그 와이프를 내치고 여기 장씨를 왕비로 책봉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세자로 임명하소서라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숙종은 수용하면서 남인이 권력을 잡게 되고 반대로 서인 세력들은 권력을 잃게 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뭐다? 그게 바로 기사황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네 번째, 대동법을 경기도에 처음 도입했던 시기의 조선은, 미안해요, 여기에 표시한 시기의 조선은, 여기가 핵심이다. 시기의 조선은 상복 입는 기간을 두고 논쟁이 발생했다. 자, 그렇다면 그 시기를 묻고 있네요. 대동법을 처음 도입했던 왕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대동법을 처음 도입했던 왕. 중립외교를 펼치고요. 또한 전후 복구 사업을 시행했던 왕. 그 자가 바로 광해군이었죠. 자, 그러면 광해군 시기에 이렇게 물을 수 있겠네요. 광해군 시기에 조선은 상복 입는 기간을 두고 논쟁이 발생했나요? 자, 그러면 상복 입는 기간을 두고 벌인 논쟁. 우리는 이걸 네 글자로 뭐라 부르죠, 여러분들?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 바로 예송 논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예송 논쟁은 언제였나요, 여러분들? 광해군이었나요? 현종이었죠. 예송 논쟁은 현종 시기에 발생했다는 거. 그래서 이 광해군 시기와 현종 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X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는 접근해 가면 됩니다. 각 대동법이란 내용, 균형법 내용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시기, 어느 왕, 누가 했는가를 파악해야 되고 그 왕이 또 이런 걸 했는가, 그 왕 시기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가라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수능과 한능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볼까요? 사진부터 익숙한데 주요 업적 탕평비를 세웠다. 벌써 나왔네요. 그리고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신문권표 부활시키. 이런 거는 제가 설명 안 했지만 우리 수업한 거 안에서는 이걸로 벌써 답이 나왔죠. 탕평비석을 세우고 속대전을 편찬한 사람, 이자가 누구였나요, 여러분들? 탕평과 관련된 왕은 두 명밖에 없었어요. 누구예요? 2분의 1 확률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탕평과 관련된 왕, 영조죠, 영조. 이자는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 영조와 관련된 정책을 옳은 것은 1번 노급을 폐지하였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신라 시대의 왕입니다. 신문을 매우 즐겨보는 왕이었어요. 무슨 왕이죠, 여러분들? 바로 신문왕이죠, 신문왕. 신문왕은 노급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관료존을 지급해서 진골 귀족을 견제하고자 했다. 이런 거 배웠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2번 균역법을 시행했다. 자, 여기 나오죠. 영조는 균역법을 시행해서 군역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3번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평양으로 천도를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삼국시대 인물입니다. 국내성에서 평양성을 천도했다. 바로 장수왕이죠, 장수왕. 고구려의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평양 천도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고려시대에 평양으로 천도했던 운동, 우리는 그거를 서경 천도 운동이라 했었죠. 서경 천도 운동. 다만 그거는 실패했었다는 거. 서경으로 평양으로 천도하지 못했고 평양으로 천도를 성공한 유일한 인물 바로 장수왕입니다. 4번 사심관 제도를 마련하였다. 먼저 사심관은 뭐냐면 살펴본다는 거. 아주 깊이 살펴본다는 거예요. 어디를? 지방에 있는 호족들을 살피기 위한 거. 지방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족이 등장했었던 시대는 언제였나요? 나라가 어느 나라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호족은 언제 나왔던 시기죠? 고려죠. 고려의 시대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려는 누구냐면 태조왕건 시기입니다. 태조왕건. 고려 태조 시기에 사심관 제도가 실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5번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자, 통리기무아문은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이거는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기구였습니다. 바로 조선의 고종시기.
고종 시기에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개화 정책을 추진했다. 다르게 말하면 서양의 제도들, 법률들, 기술들을 받아들여서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한 게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기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 영조는 뭘 했다? 탕평비도 세우고 속대존도 편찬하고 균역법도 시행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24번.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시기를 알려면 앞과 뒤를 봐야겠네요. 자, 앞에 봅시다. 이항 등이 지금 왕자의 명호를 원자로 정하는 것은 간사만품장 아니라면 다른 말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다른 말이 없어야 된대요. 다르게 말하면 다른 말을 한 사람 뭐예요? 간사한 사람이란 거죠. 자, 근데 다른 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송시열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송시열은 방작에도 상소를 올려 민심을 어립혔으니 멀리 유배 보내소서라고 상소했습니다. 자, 왕자를 원자로 정하고 송시열이 나오네요. 이걸 통해서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학습지에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환국이라는 사건의 결과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사사당했다라고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송시열이 사사당했다. 다르게 말하면 사약 먹고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여러분들? 경기갑. 바로 기사환국이죠. 자, 이거는 바로 기사환국을 말하고 있는 글입니다. 왕자, 지금 이 왕자는 누구냐? 바로 장씨의 소생, 장씨의 아들입니다. 후궁 장씨의 아들이 이제는 원자, 원자를 아까 뭐라 했어요? 세자라 했죠. 세자로 책봉해야 된다라고 누가? 이항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네요. 이항이라는 사람이 희빈 장씨 또는 후궁 장씨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책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간사한 거래요. 근데 그걸 책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자가 누구다? 송시열이라는 거. 송시열은 책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갈등이 보여요. 대립이 보여요. 그러면 이 대립을 했던 당시 붕당들은 어디였죠, 여러분들? 송시열은 서인 계열이고 이항은 남인 계열인 걸 알 수 있겠네요. 남인과 서인 간의 갈등을 벌이고는 이 사건을 우리는 환국이라 했고, 이 환국 중에서도 원자 책봉 문제를 벌인 게 바로 기사환국이었다는 거. 이런 이항의 상소를 결과 어떻게 됐는가?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희빈장 씨가 왕비로 책봉되었다라는 정답 5번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숙종은요, 황국은 숙종식이라 했어요. 숙종은요, 이러한 남인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후궁 장씨를 왕비로 책봉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원래 와이프를 내치고 그리고 이 장씨를 미안해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숙종은요, 기존 자기 와이프를 왕비 자리에서 몰아내고 이 후궁 장씨를 왕비로 임명하고 뿐만 아니라 이 후궁 장씨의 아들을 왕자로 원자로 정하여서 남인들이 권력을 잡게 했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사건이다, 여러분들? 기사환국이란 거야. 기사환국이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난다라는 거예요. 1번 자의 대비 복상 문제. 계속 말했죠. 복상 문제. 이건 언제였어요, 여러분들? 예속 논쟁은 현종이었죠. 예속 논쟁은 현종. 2번 공식 책봉의 불만 불공 이괄의 난. 이괄의 난은 언제냐면 여러분들 인조입니다. 인조. 이괄의 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3번 정열이 모반 사건이란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선조예요. 선조 시기에 있는 겁니다. 선조. 4번 붕당의 폐위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석을 건립했다. 이거를 아까 봤죠? 어디에요? 탕평비를 세웠다.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누구예요? 이거는 영조죠. 영조죠. 그래서 정답은 숙종식에 있던 5번으로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울 건데 다시 한번 말하죠, 여러분들. 환국은 어느 왕이다? 숙종식이다. 그 중에 방금 다뤘던 기사환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사환국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 발생했다? 바로 숙종의 후계자, 숙종의 세자 책봉 문제로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세자 책봉하는 과정 속에서 희빈 장씨 또는 후궁 장씨의 아들을 지지하는 남인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그러면서 누가 권력을 잃었다? 서인이 권력을 잃었다. 그 서인 중에서 그 서인에서
우두머리였던 영수가 누구였는가? 바로 그자가 송시열입니다. 그래서 기사왕국의 결과 서인은 권력을 잃고 또한 그 영수였던 송시열은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사왕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이 됐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붕당정치의 폐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울 내용은 총 이렇게 학습목표 3개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영상, 이 수업에서는 첫 번째 학습목표와 관련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선 사회의 변화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사회는 당연히 신분제 중심이다. 신분제.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변화를 보게 될 건데 바로 경제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신분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들. 무엇이 보이나요? 뭘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뭘 하고 있나요? 지금 말 위에 당나귀 위에 누가 앉아있나요? 뭔가 높으신 분이 앉아있죠. 거기를 보면서 여기 보이는 사람이 뭘 하고 있나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 있죠. 자, 이걸 보면 못해도 각각의 신분을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에 타고 있는 자는 신분이 뭘까요, 여러분들? 양반이겠죠. 아주 잘 나가는 신분이겠죠. 여기 보이는 사람은 어떤 신분일까요? 일반 농민들이겠죠, 여러분들. 자, 이처럼 조선시대는요. 조선시대는 철저하게 양반 중심 사회였어요. 양반 중심 사회. 양반한테 막대한 혜택이 있었고 양반들이 이 정치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조선. 하지만 여러분들 조선은 원래 처음부터 양반이라는 신분이 없었어요. 원래 조선 전개의 신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 교과서 71쪽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71쪽 오른쪽을 보면 조선의 신분 구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선은요 원래 지금 여기 사신분제로 있는데 원래 님 신분이 4개가 아닙니다. 조선의 신분은요 총 2개입니다. 양인과 그 다음에 천인이라고 해가지고 신분은 원래 2개밖에 없어요. 조선의 경국대전 법전에 따르면요 조선은 양인과 천인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고려시대도 양인과 천인이 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신분도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우리 헌법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평등한 인간들입니다. 모두 다 평등한 국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두 섞기 농담으로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은수저, 누구는 흑수저 라면서 수저 계급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률에 우리 누구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는 신분을 계급을 나눴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는 법으로는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자기 가진 자본에 따라서 신분을 나누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조선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 나눠진 신분을 우리는 총 4개가 있다 해가지고 사신분제라고 부릅니다. 먼저 양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인, 양반 같으면서도 양반이 아닌 중인, 그리고 상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신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양반은 여러분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있었고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에 합격하면 다양한 월급도 받을 수 있었고요. 우리는 그걸 녹봉이라고 부릅니다. 월급도 받을 수 있었고요. 거기에 구격도 면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격 면제. 구격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역과 그다음에 군역, 군대 가는 거, 요역과 군역을 둘 다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특징을 보이게 되죠. 이게 바로 양반입니다. 자, 양반은 이런 혜택을 계속적으로 누리게 되면서 이 양반의 신분이 공고해지고 강해지게 되죠. 자, 중인이라는 신분은 뭐냐면 중인은 원래 여기에 기술직이 있고요. 기술직 중인이 있고요. 기술직은 뭐냐면 당시에 법률을 연구한 사람, 의술하는 사람, 의사예요. 의사. 그리고 하늘을 연구한 사람, 그다음에 뭐 물건 만드는 사람 이런 거 다 기술직이에요. 여러분 기술직과 그다음에 지방 공무원 또는 최하급 공무원, 지방 하급 공무원을 말합니다.
지방 하급 공무원. 지방의 하급 공무원을 우리는 향리라 부르고요. 중앙에서 하급 공무원을 설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향리, 설이라 불리는 자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기에 서얼이라 불리는 자들. 서얼이라 불리는 자들. 파랑색. 서얼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직과 지방 하급 공무원들은 원래 중인입니다. 중인. 원래부터 양반에 속하지는 않은 애들이었어요. 좀 원래도 차별을 좀 받아왔던 애들인데 이 서얼이라는 존재는 좀 독특합니다. 서얼은 원래 양반에 속했던 자들이 원래 양반에. 그러면 서얼은 뭐냐? 서자, 얼자라 해가지고 자기 본처에 난 자식이 아니라 둘째, 셋째 아내로부터 난 아들들을 서자, 얼자라 부릅니다. 즉 본처가 아니라 첩이죠. 첩. 본처가 아니라 첩의 자식들. 첩의 자식을 서자, 얼자를 불러서 서얼이라 부릅니다. 이 서얼들은 원래 양반에 속했어요. 이들은 원래 본처의 자녀와 차별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선시대에 흐르면서 본처의 자녀와 차별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서자 얼자는 양반 계층이 아니라 중인 계층으로 묶이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차별을 받았는가? 대표적으로 이들은 서얼금고법이라는 법을 적용받았습니다. 서얼금고법. 서얼금고법은 뭐냐? 말 그대로 서얼 신분들은 금고 막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막는가? 바로 이 과거 시험을 못 보도록 막은 거예요. 대과 시험, 과거 시험을 못 보도록 하는 거예요. 무과 말고 문과 시험을 즉 일반직 공무원,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에 실시하는 5급 행정고시를 못 보게 한 겁니다. 막은 거예요. 서울근고법 시행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기술직, 지방 하급 공무원들은 이거를 세습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즉 서울이든 뭐든 간에 서울근고법과 세습한 특징을 보이는 신분을 우리는 중인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걸 한번 사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료는 여러분 교과서 72쪽입니다. 72쪽. 교과서 72쪽 아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 하늘이 백성을 낳았는데 그중 가장 귀한 것이 선비이다. 양반이라고 하면 그 이익도 막대하다.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으며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도 하지 않고 이들은 뭐 한다? 문과에 급제한다는 거예요. 과거 시험을 본다. 과거 시험을 본다라는 거죠. 이들은 일하지도 않고 맨날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과거 시험을 대비한다는 거. 이를 통해 과거 시험 합격을 하면 공무원에 합격하면 무슨 혜택들이 있다. 구격도 면제받고 요역과 군역을 안 간다는 거죠. 노동력도 착취 안 당하고 군대도 안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녹봉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게 어디다? 바로 양반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누가 일을 해야 돼요? 바로 상민들이 일을 해야겠죠. 상민들이 일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인, 그 중에서도 서얼입니다. 서얼. 중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막혀 있으면 반드시 터놓아야 하고 원한이 쌓이면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다. 중인, 그중에 서얼의 벼슬길이 막힌 일은 우리나라의 편벽된 일로 원통하고 답답함을 품은 지 이에 몇백 년이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 몇백 년 전에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 중인 서얼은 시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벼슬길이 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몇백 년 사이에 벼슬길이 막혔대요. 우리 이걸 뭐라 부른다? 우리는 이거를 서얼금고법이다 부르는 거. 서얼금고법. 서얼금고법에 따라서 중인들 중에서 특히 서얼들은 문과 시험을 응시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응시할 수가 없어서 이들은 대부분 어디로 갔는가? 기술직으로 가는 거예요. 기술직. 잡과에 응시하거나 아니면 무과에 응시해가지고 군인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서얼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게 서얼 양반과 중인의 모습을 이제는 상민과 천민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민은 사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민. 농공상고도 모두 국민이지만 농가의 괴로움은 더욱 심한데도 오히려 10분의 1로 세를 내는데 공인과 상인은 일찍이 세가 없었다. 비록 10분의 1을 세로 받지 못한 하더라도 30분의 1을 세로 받도록 허용하여 점점점 돼 있는데 아무튼 간에 농가는 괴롭대요. 즉 농민들, 농사 짓는 집안들은 괴롭대요. 왜 괴로워요? 바로 10분의 1로 세가 뭐예요? 이게 세가 세금이죠. 세금. 자, 공인, 상인 등은 세금을 안 낸대요. 양반들도 사실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누가 내게끔 한다?
농민들한테 내라고 전가시킵니다. 대부분. 자, 그렇다면 결국 세금은 누가 낸다? 대부분 이 상민들이 낸다는 거예요. 상민은 의무가 지는 사람, 대부분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요. 어떤 의무? 세금도 내고 곡물도 내고 그다음에 군대도 가고 요역도 가고 이런 의무를 대부분 지는 게 상민들이란 게. 원래 이런 의무들은 원래는 중인, 양반 모두 다 져야 되는 건데 이들은 어땠다? 면제받았다는 거예요. 면제받았다는 거예요. 면제를 받은 만큼 그들의 수행해야 될 의무를 결국 누가 전가받았다? 상민들이 전가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상민들의 삶은 힘들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천민. 노비의 매매는 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노비는 매매가 할 수 있대요. 매매를 할 수 있대요. 매매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즉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은 노비는 어떤 존재라고 해요? 어떤 존재? 바로 재산이라는 재산. 노비는 재산으로서 굉장히 양반들이 많이 갖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재산은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나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나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그 양을 늘리기 위한 게 뭐냐? 바로 일천 즉천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일천 즉천은 뭐냐면요. 우리 아까 양인과 천인을 했죠. 양인의 아버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천인의 어머니가 있을 거예요. 양인의 아버지와 천인의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 또는 그 딸이 있다면 이 아들이나 딸은 무조건 한쪽이 천인이면 한쪽이 천인이면 그 자녀도 즉시 천인이 된다라는 게 일천 즉천 제도입니다. 반대로 이쪽이 천인 아버지고 여기가 양인 어머니일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천인이면 그 자녀도 즉시 천인이 된다는 것. 즉 어떻게 결혼하든 간에 그 자녀는 천인이 된다. 즉 천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만들겠죠, 여러분들. 아무튼 조선시대는요 철저하게 양반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회였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양반 중심 사회였고 그 중에서 상민들은 이런 각종 의무들을 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고 천민들은 재산이었고 또한 일천즉천 제도에 적용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이 일천즉천이 조선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고려시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려시대 있었는데 이게 유독 많이 드러나는 게 조선시대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선은요 양반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변하게 돼요. 이게 후기 들어서 변하게 됩니다. 먼저 양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양상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양상으로. 하나는 질적으로 하락하는 모습과 질적으로 하락하는 모습과 또는 양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질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조선 전기 때부터 양반이었던 사람들이요. 조선 전기 때부터 양반이었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서로 또 계급이 나뉘는 것도 또 서로가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양반은 이제는 권력을 잡은 양반이 있는 거고요. 어떤 양반은 권력을 잃어서 완전히 땅꺼지가 된 양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냐면 향반이라거나 또는 잠반이라고 합니다. 잠반. 향반, 잠반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바로 붕당 정치, 환국, 예속 논쟁 등을 겪으면서 권력을 상실한 양반들이에요. 중앙에서 한 권력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붕당 정치에서 밀려가지고 향촌 사회의 낙향에 내려가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양반들입니다. 권력을 상실한 양반들인 향반과 잠반 등이 나타나게 되면서 양반들의 질적으로도 떨어지게 되고 한편으로는 양반의 숫자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그 늘어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이 있었고 불법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납속책을 철저하게 활용하는 거고 이 납속책에 따라서 구매한 게 뭐냐면 그게 공명첩이에요. 공명첩. 여기 있는 중인, 상민, 청민, 특히 상민들이 리치해집니다. 부유해져요. 언제? 조선 후기에 부유해집니다. 부농이라 부릅니다. 부유해진 농민들은 이 번 돈으로 공명첩을 구매해서 자기들이 양반이 되는 형태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언제? 조선 후기에 공명첩을 구매해서 양반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불법적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족보를 매입하는 거. 족보 매입이 있습니다. 이 또한 분홍들이 족보를 매입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또 다른 게 있다면 양반 행세를 하는 양반 행세. 양반 행세. 양반 행세는 특히 천민들이 도망가서 저 멀리 도망가서 천민이었던 게 들통나지 않게 애템거리면서 자기 양반인 것처럼 행동하여 양반 행세를 하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불법이든 합법이든 방법으로 해서 이 아래에 있는 상민 천민들이 양반이 되면서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조선 전기에는 양반이 소수였는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 후기에는 여기 있는 아래의 상민과 천민들이 양반이 되면서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보이겠죠. 자, 이렇게 조선 후기에는요, 양반이 질적으로 하락할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양적 증가한 그 방법에는 공명적 구매가 있다라. 공명적 구매. 자, 그렇다면 공명처는 도대체 뭐냐?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처는 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학습지 왼쪽에 보면 설명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관직을 제수하거나 면역, 면청 등을 적은 문서다라는 거예요. 수취자, 즉 이 문서를 받아야 될 사람을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명장 받아봤나요? 학급 반장 임명장 받아봤어요? 2024학년도 뭐 2학년 일반 반장으로 임명함 이거 받아봤어요? 거기에 이름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땡땡땡 뭐 누구야? 고윤태 뭐 이런 이름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반장으로 임명함이라고. 원래 이름을 적고 수치자 이름을 적고 전달해줘야 돼요. 임명했다 줘야 돼요. 그러나 조선은 어떻게 했냐면 조선 후기에 들어서 국가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만들어야 돼요. 세금을 걷어도 부족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관직을 팝니다. 오늘 지금 이 학교로 치면 반장이라는 관직, 회장이라는 관직을 파는 거예요. 그 자리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교지, 교지는 뭐냐면 그 왕이 명령했다랑 왕의 명령서인데 여기에 이름을 적어. 이름. 예를 든다면 여기 고윤태위 반장으로 임명함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이름을 비워두고 위 반장으로 임명함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걸 파는 거예요. 이제는 너 반장할래? 나 반장 이름 100만 원이나 샀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이름을 써주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는 고윤태를 이제 써주는 거예요. 회장 자리는 1000만 원이야. 살래? 그래 사는 거예요. 사면 이제는 여기다가 김지영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회장으로 임명함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게 공명첩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빌공자 비어있다는 거예요. 빈 이름의 이 첩 문서를 팔아가지고 국가는 재정을 충당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아래에 있는 상민과 천민들은 공명첩을 구매해서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공명첩을 사고 파는 모습은 조선 전기다 후기다? 후기다란 거죠. 조선 후기에 많이 보이는 모습이다란 거예요. 자, 조선 후기에 중인도 이제 변하게 됩니다. 중인도 변하게 됩니다. 중인. 자, 중인 중에서 먼저 서얼들은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신분 상승 운동. 우린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통청 운동이라고 말해요. 통청 운동. 통하다. 우리 제발 가게 해달라. 이 막힌 것을 통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야. 막힌 것을 통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뭐가 막혔었어요, 여러분들? 서울 뭐가 막혔었죠? 기억나나요? 뭘 막았다고? 과거 시험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서얼금고법이라고 했죠. 막은 거예요. 과거 시험 막은 걸 통하도록 요청한 거예요. 이게 바로 통청운동입니다. 이 통청운동의 성과는 정조 시기에 소소하게 있었습니다. 바로 검서관 제도에 임명된 거. 즉 초계 문신제 응시를 검서관에 등용하도록 한 게 나름의 성과고 이게 이 통청이 완전히 이루어진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순조 시기에 신해허통이라 해가지고 신해허통 미안해요. 순조가 아니라 철종입니다. 철종 시기에 신해허통이라 해가지고 이제는 서얼들이 과거 시험을 완전히 볼 수 있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서얼들은 신분 상승 운동을 나름의 성과를
했던 것처럼 다른 기술직 중인들은 이걸 보고 이제 부러워하는 거야. 서울들도 시내 호통을 통해서 뭔가 혜택을 받네. 우리도 한번 요청해 볼까? 근데 그 요청이 좀 작았어요. 규모가 작았어. 우리는 그래서 이거 뭐라 부르는가? 소청운동. 그 규모가 스몰, 작다라는 거야. 작은 요청이란 거야. 작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들은 실패하는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중인들도 조선 후기에 들어서 신분 상승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다. 자, 그리고 상민들도 이제 성장이 됐는데요. 바로 분농과 빈농으로 신분이 나뉘게 됩니다. 분농과 빈농. 즉, 분농은 리치예요. 리치. 부유한 농민, 돈을 많이 번 농민들이 나타나게 되고, 한편으로는 가난한 농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나중에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천민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신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불법과 합법적 방식으로 신분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불법은 아까 뭐였어요? 족보를 매입하거나 위조하거나 또는 도망가서 다른 지역에서 양반 행세를 한다는 그런 불법적인 방식도 있고, 합법적인 방식으로는 납속책 등 또는 공명첩을 구매해가지고 양반으로 상승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까 말한 대로 어디가 이 하위 쪽이 인구수가 줄어드는 거죠. 특히 천민의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재산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상민들도 양반이 다들 되니까 이 다들 양반이 되니까 양민들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양민들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조선의 사회에서 세금을 내고 군대를 가고 공무를 내는 신분이 어디였어요? 대부분 신분들이 바로 상민들이었죠. 양반 면제받았다고 했어요. 중인들도 좀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상민들이 다 의무를 짊어졌어요. 천민들은 여러분들 세금을 안 냅니다. 원래 이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부담은 상민이 지고 갔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 의무를 져야 될 상민의 숫자가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는 거. 자, 그렇다면 국가의 문제는 뭘까? 이제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총액이 걷어야 될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양민을 늘려야 됩니다. 특히 상민들을 늘려야 됩니다. 어떻게 늘리냐면 이 천민들, 의무를 지지 않는 천민들을 의무를 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노비종모법이라고 해요. 노비종모법. 영조 시기에 시행됩니다. 영조 시기에 노비종모법을 시행해 이 천인들을 양인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노비종모법은 뭐냐면 일천즉천이 뭐였어요? 일천즉천이 양인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천인 어머니가 있으면 이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 다 뭐다? 이들은 모두 다 천인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 신분이 천인이면 그 자녀는 즉시 천인이다. 그 일천즉천이라 했죠. 그러나 노비종모법은 뭐냐면 거기에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예외 규정. 어떤 예외를 뒀냐면 아버지가 양인이고 어머니가 천인이면 자녀는 천인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천인이고 어머니가 양인일 경우에 이 자녀는 양인이 되는 신분입니다. 제도예요. 즉 노비의 신분은 종모 어머니를 따른 나라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 나라인 거예요. 어머니 신분을 따른 나라인 거예요. 일천즉천이면요. 어머니가 양인이든 천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무조건 자녀는 천인입니다. 하지만 노비종모법에 따라서 예외 규정이 생겼다. 그 예외는 뭐다? 어머니가 양인일 경우에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서 자녀는 양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천즉천 때에 비하면 양인의 숫자가 자연스럽게 늘게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전히 부족하게 되니 순조 시기에 공노비들을 모두 다 해방하게 되면서 조선시대의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된 건 갑오개혁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조선은 조금씩 이제는 신분제가 해체가 되고 나라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었죠. 이게 조선의 신분사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은 원래 이런 신분이었다. 양반이 소수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기 상민들이 의무를 다 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일부 천인들이 있었다는 거, 천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조선 전기의 모습이란 거예요, 여러분. 조선 전기. 후기에 들어서 천인과 이 상민들이 어떻게 되었다? 양반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띠게 되었다는 거죠.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즉 혜택을 보는 인구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 혜택 인구 보는 더 늘어났다는 거고, 여기 사이에 있는 상민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니,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뭐냐? 이 천민들을 양인으로 풀어내는 노비종모법을 시행했다는 거죠. 노비종모법을 시행하고, 더 나아가 순조시기에는 공노비를 해방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자 했다라는 거고, 이런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조선의 신분제가 이제는 와해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선에는 이렇게 4개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신문들이 살아가는 이제 향촌 지역을 보더라고요. 향촌 지역. 향촌으로 이제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촌 사회. 향촌 사회는 양반이 있고요. 여기도 양반이 있어요. 양반 있고, 여기는 중인입니다. 중인 중에서도 향리입니다. 향리. 즉 지방 공무원입니다. 지방 말단 공무원. 그리고 천민과 상민 등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향촌사에서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양반은 양반은 뭐냐면 관직을 하고 있지 않은 양반이고, 여기는 관직을 하고 있는 양반이에요. 이게 조선 전기의 모습입니다. 조선 전기는요, 이 관직을 하고 있지 않은 양반과, 또는 이걸 사족이라고 해요. 사족에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사족. 또는 우리는 이거를 살림이라도 부르는, 살림이라도 부르는 거예요. 다 비슷한 용어, 다 비슷한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 살림, 사족, 또는 관직을 가진 양반 등이 있고, 그 다음에 관직을 하고 있는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중인이 있고, 이 3명이 균형을 이뤄가며 조선 전기의 향촌 사회를 운영해 갔습니다. 균형을 잃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냐면 바로 이들입니다. 주도권. 정리하면 조선 전기에 주도권을 잡고 있던 세력은 누군가? 바로 저기는 양반들이에요. 양반들. 어떤 양반들? 관직을 하지 않고 있는 양반들, 또는 향족이라 불리는 사람들, 또는 사족이라 불리는 자들, 또는 살림이라 불리는 자들, 다 같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살림, 사족, 향족, 또는 관직을 하고 있지 않은 양반들이요.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배경에는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향소라는 기구가 있어요. 유향소. 유향소는 뭐냐면 건물 이름이에요. 건물 이름. 유향소라는 건물이 있어요. 여기서 이 사족들이 둘러앉아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는 이거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향회라 부릅니다. 유향소라는 곳에서 향회를 개최해 이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세우고 다양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향촌사를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향회입니다. 그리고 향약을 만들어서 즉 향촌규약을 만들어서 향촌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잡아갖고, 그리고 서원을 만들어서 이 관직을 하지 않는 양반, 향족, 사족, 산림 등 이들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그다음에 재생산해 갔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다시 또 정리하면, 조선 전기에 이 양반들은 유향소, 향약, 서원 등을 통해서 뭘 했다? 주도권을 잡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 신분이 어떻게 되었다? 여러분, 신분이 어떻게 되었다? 점차 몰락하게 되고, 이들은 잠반 또는 향반이라고 말했죠. 잠반, 향반 등 질적으로도 떨어지게 되고, 이 상민, 천민들은 새로이 양반으로 됐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갈등이 발생해. 우린 그걸 뭐라 하냐? 그거를 향전. 그래서 우리는 향전이 발생하게 돼. 향전. 자, 향전은 그럼 뭐냐? 향전은 뭐냐? 여기 보이는 기존 양반들을 우리는 뭐라 불렀냐면 구향이라고 부르는 구향을 부르고, 그다음에 새롭게 양반이 된 자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신향이라고 부르는 신향. 그래서 향전은 구향이 원래 주도권을 잡고 있던 구향에 대해서 신향 간에 벌인 전쟁이 향전입니다. 즉 신향이 구향의 주도권에 대응하는 게 바로 향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향전의 결과 그러면 신향이 이겼는가? 아닙니다. 이기지 못했어요. 이 신향은 바로 이 수령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령의 지지를 받게 되면서 신향은 권력을 잡지 못하고 결국 실질적으로는 수령이 향촌 사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고, 그다음에 유양소는 향회로서 부세 자문기구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신분사회 요동을 치고, 자,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조선 전기의 양반 중심 사회라고 했어요. 그러나 시간 흘러서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양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를 우리는 이제 신향도 있는 거고요. 신향. 그러니까 새롭게 올라간 신향도 있는 거고요. 또 이때부터 양반을 하고 있었던 구향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구향들은 조선 전기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향소라는 것과 향약이라는 것과 서원이라는 걸 통해서 이 구향들은 조선 전기의 향촌 사회의 주도권을 잡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후기에 들어서 이들은 주도권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었고, 왜? 향반, 잔반 등 이들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이란 거죠. 떨어지고 있었고, 그 와중에 새로운 양반들인 신향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이 신향들은 구향의 주도권에 대응하게 되면서 이들의 주도권을 빼앗고자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갈등을 벌이는, 우린 그걸 뭐란다? 우린 그거를 향전이라고 했죠. 향전을 벌였으나 신향은 결국 이기지 못하고 이 신향의 뒷배를 봐주던 수령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이 수령을 자문해주는 유양소는 향회로 향회의 기능이 이제는 부세 자문기구로 전락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뭘까? 여기 있는 아래 것들이 신분을 사서 양반 될 수 있었던 뭘까, 여러분들? 리치해졌대요. 돈이 많아졌다는 돈이 많아졌다는 거. 돈이 왜 많아졌을까? 그는 경제 발전이다.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상민들, 천민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는 거고, 번 돈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긴 했는데, 여러분들 딱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조선 신분 사회 변화는 양반이 중심사였다가 양반 중심사에 흔들렸다는 거야. 그리고 이 흔들린 과정 속에서 향촌 사회에서는 뭐가 벌어졌다? 향전이 벌어졌다. 향전이 벌어졌죠. 그 결과 누가 실질적으로 권력 잡았다? 수령이 권력 잡았다. 끝.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